예, 이 저 조은진 대표 빨리 모셔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모시겠습니다. 예, 잠깐, 예, 저 음악 좀 틀어주시고요. 예,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팬들이 많으십니까? 당원들이신, 팬이기도 하고 당원이시기도 하고. 당원이시죠. 당에 가입하는 분들이 또 많으시죠. 대표님은 그 무슨 후원 모임, 뭐 팬클럽 같은 거 있어요? 그런 모임은 없고요. 네. 뭐 국회의원이니까 후원회 구성대가 있죠. 예. 그래요. 요즘 뭐 대한애국당은 어떻습니까? 후원. 예. 뭐 저희들 당원들이 매달 한 15,000 정도가 계속 느는 것 같아요. 하하, 예. 물론 이제 그게 우리가 전국에 무죄 석방 서명 운동 또 당원 가입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는데 아마 정당에서 지금 당원이 느는 정당은 대한애국당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국민들의 어떤 생각이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아하, 예. 그 한 달에 15,000명이요? 한 달에 15,000명. 이거 뭐 굉장히 많이 넣으시네요. 예. 그럼 지금 대한애국당 당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그거는 기밀이죠, 기밀. 아, 기밀. 그리고 다들 그 진성 당원이라 그럽니까? 이제 당비도 내시고 하는 그리고 활동성이 강한. 아니 당원들이 진성당원 비율이 다른 당에 비해서는 높죠. 한 20% 가까이 되니까. 아, 그래요? 진성당원 보통 다른 당은 어느 정도예요? 보통 그 회비가 이제 보통 1,000원으로 다 내렸잖아요. 아, 당비가? 당비 이제 최소 당비가 2,000원으로 하는데 당비 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월 뭐 10만 원 내는 분도 있고 더 많이 내는 분도 있고 기본 2,000원 내는 분인데 뭐 돈의 액수보다는 그분들이 당연히 가입을 직접 와서 직접 쓰잖아요. 우리는요. 누가 이제 받아오는 게 아니고 현장에 직접 쓰는 거기 때문에 그 가입에 대한 소중함이 대단히 고맙죠. 또 현재 뭐 야당 탄압, 특히 대한애국당에 대한 탄압은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당원 가입을 해주신다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또 하나는 이제 정당에 들어오는 예를 들어서 후원금이나 당비나 또는 당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선관위가 와도 그 완전히 비공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정당 민주화의 시초가 이제 사실 민주주의 시초가 정당 민주화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대한애국당에 뭐 당비를 내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다. 또 하나는 이제 당원 가입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서류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한 사람만 저도 모릅니다. 딱 한 사람만 당원 전체를 관리하고 또 락이 걸려 있어서 그 락을 풀면은 통지가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한 그런 관리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 며칠 전 보도에 언뜻 지금 이 당원들이 계속 늘고 있다는 보도였어요. 하면서 한 40만 당원 이런 얘기가 언뜻 나온 것 같아서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요 아직. 그래요. 우리가 목표가 일단 100만 당원을 가는 거고 20만 정도의 책임 당원 그리고 항시 태극기 집회에 한 30만이 항상 모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뭐 후내년 총선 전에는 그래 될 겁니다. 그 정권의 탄압을 여러 가지로 받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탄압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아무튼 제가 경찰 조사 4군데인가 5군데 받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도. 뭐 때문에요? 아무튼 뭐 더불어민주당 일단 고발했잖아요. 검찰에. 뭐라고 고발했습니까? 4월 27일 그 판문점서는 저는 뭐 무효다. 실질적인 지금 보니까 무효 헌법을 위반한 부분이 너무 많고
무효가 맞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문재인 씨 보고 미친 뭐라 했죠. 물론 뭐 그거는 정치인으로서 뭐 조금 지나친 얘기를 했지만은 네. 함축된 내용이다. 그리고 이제 200조 가까이 이 돈을 뭐 퍼줘야 되는데 국민의 동의 없이 또 북핵의 핵 프로그램 없이 200조까지 퍼주는 것이 안 된다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현직 같은 의원들이잖아요. 네. 200조를 가지고 허위사실 유포다 이렇게 걸었어요. 그래서 그건 너무 적게 얘기했다는 뜻인가? 그 다음에 바로 이제 포천지에서 뭐 한 2,000조 정도 더 간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조사 과정에서 물어서 그럼 그 근거가 어디냐 쭉 설명 다 했어요. 네. 왜냐면은 거기에 보면 14선은 플러스 알파, 알파가 이제 5가지 항목이 더 들어가고 뭐 14선은 벌써 몇 년, 한 10년 되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14선은 플러스 알파, 14선은 때 그때 한 150조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름 잡아서도 200조지만은 작년에 뭐 주간지에서 200조 정도 더 갈 거다라는 기사가 났어요. 네. 뭐 충분히 이제 근거가 있는 얘기를 했는데도 그래요. 파악 안 된 상태에서 아무튼 괘씸하죠. 뭐 밖에서 뭐 저렇게 뭐 계속 한 몇 주 하다가 쉴 줄 알았는데 뭐 쉬지 않고 매주 저렇게 수많은 분들을 광화문으로 서울역에서 모여서 광화문 네. 행진을 하니까 본인들이 볼 때는 불편하겠지. 그래도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정당 활동 또 의정 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잣대를 갖다 대서 탄압하고 위축시키겠다.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지금 저는 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라고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예. 뭐 이제 국가의 재정을 다지고 그다음에 권력기관 다지고 언론 방송 장악 다 아시다시피 95% 가까이 민노총이 장악하고 요즘은 이제 언론 방송을 뛰어넘어서 포털 장악도 갔어요. 예. 네이버나든지 여기 이제 민노총이 이제 가입을 했는데 지금은 뭐 이번에 파업에는 동참 안 하겠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 언제라도 다 또 민노총 똑같은 노선을 갈 거다.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장기 집권 업무인데 뭐 그런 제가 말하는 장기 집권을 하겠다는 것은 정당으로 당연한 건데 그런 업무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그건 맞지 않다. 왜냐하면 우파 국민들의 목소리 다 죽여버리고 재갈 물리고 언론 방송, 편파 방송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래요.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근데 여기 고성국은 반애국당이라고 문자를. 제가 반애국당으로 보이십니까? 반애국당, 친애국당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애국당 빼고 뭐 모든 곳에서 좌파, 뭐 또 분열 우파, 혹은 또 탄핵파 선거철만 가까이 되면은 애국당 죽이지 못해서 뭐 난린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시청자분이 고성국 선생은 반애국당 아니에요. 아니 시청자께서 갑자기 질문하셨어요. 무슨 의도인지는 저도 모르죠. 조은진 대표가 다음 총선에 당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즉답을 했죠. 이대로 가면은 안 될 거다. 이대로 가면은 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파 정치인 중에. 예? 이렇게 혁신도 제대로 못하고 분열 상태에서 이걸 그 통합으로도 못 가고 뭐 한국당 따로 총선 출마, 대한애국당 따로 출마, 바른미래당 따로 출마, 그리고 이 당 어느 당에도 마음 두지 못하는 이 무소속 우파도 따로 출마. 그렇게 하면은 다 죽을 거다. 제가 그런 취지로 했더니 막 그냥 대국당 쪽에서 그거는 뭐 의도가 그러신 건 아닌 걸 저는 알고 있고 문제는 아무튼 지금 우파라고 소위 보수라고 자칭하는 정당은 저는 작년 3월 10일 날 대통령께서 불법 탄핵되는 그 순간 보수 정당은 끝났다. 그래서 그렇죠. 새롭게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아직도 이제 미련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들의 명령은 그게 아니에요. 네. 국민들의 명령은 네. 아무튼 책임 정치, 또 우리 보수 우파 정당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아쉬운 것이 자기 희생, 책임 정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책임 정치와 자기 희생을 어떻게 할 거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은 요즘 자유한국당 뭐 사실 얘기하기도 좀 싫어요. 너무 실망을 해서. 근데 그분들 복당파라는 분들이 들어와서 정권을 쥐고 뭐 흔들면서 보수 분열에 책임 있는 사람들 다 나가라. 지금 국민들은 너네가 보수 분열 책임 있는 책임자들인데 나가라 하면 본인부터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국민들의 시각이에요. 그래. 자, 누군가는 이 탄핵에 대한 지금 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문제가 너무 많은 절차상의 문제, 그 내용의 문제,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은 탄핵이었다. 막 그런 것이 이제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냥 이것을 다 덮고 그냥 뭐 감옥 가 계시니까 그냥 덮고 가자. 이것은 우리 구호가 이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가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구출하자. 또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이 구호를 같이 쓰는 이유가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불법 감금, 저희들은 인신감금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600일째가 넘었어요. 오늘은 603일째인데 그래요. 결국 말 한마디 안 했잖아요. 딱 한마디 이제 법정에서 한마디 하신 거 말고는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들이 바뀌었느냐. 근데 그걸 묻고 가자. 그러면 대한민국은 이제 거짓하고 불의만 가지고 가자는 얘기인데 우리는 그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래. 우리가 좀 더 냉철해지자. 우리 대한애국당이 박근혜 대통령을만 구출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대한애국당의 강령은요.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수호거든요. 그게 1번입니다. 네, 그래서 그 강령에 따라서 우리는 한다. 저는 이제 뭐 정치권 밖에서 평론하는 사람인데 제가 보기에 이런 겁니다. 대통령을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을 당이 공천해서 뭐 정말 수십만 명의 당원, 수백만 명의 지지자들이 열심히 이제 선거운동해서 대통령으로 뽑았잖아요. 그랬는데 그 중에 일부가 돌아서서 탄핵의 대열에 섰버렸죠. 그 뭐 정치적 배신이죠. 그 다음에 그럼 또 다른 일부는 뭐냐? 그걸 지켜내지 못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은 또는 이제 우파 정치인들은 지금 국회의원들은 뭐 저는 이를테면 조은진 대표님까지 포함해서 한쪽은 정치적 배신자들이고 한쪽은 정치적 무능력자들이다. 예?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 그 배지 달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참 창피한 일이 아니냐. 저 사실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예.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예. 조은진은 걸 무슨 죄를 지었느냐 네. 이렇게 반문을 저 스스로도 하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죄 없는 대통령은 지키지 못한 죄가 있는 거예요. 저는. 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2017년 그 당시를 보면은 네. 이제 초선들은 국회의원 되자 말자 2016년 되자 말자 이제 탄핵 정국이 들어왔어요. 몇 달 만에? 예. 한 6개월 만에 들어와서 그렇고 재선들 부분도 이제 자유한국당이 제 초재선이 한 70%가 되는데 네. 저는 지키지 못한 죄가 있다. 그래서 예. 제가 어떠면은 농계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것은 뭐냐. 예. 책임 있는 3선 이상 국회의원들은 모두가 불출마 선언을 하고 이 판을 바꿔야 된다. 대전제는 뭐냐. 다음 21대 총선에서의 여소야대다. 네. 그것을 대전제로 깔고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보고 네. 그러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보수 우파 국민들의 뭐 저는 대부분이라 보는데 네. 관심이 없어요. 네, 관심이 없습니다. 얘기 나오면은 오히려 더
화만 날 뿐이니까 이 판을 바꿔야 된다. 그럼 네. 바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탄핵 찬반에 대한 한 번의 어떤 국민의 심판은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네. 총선에 가서 심판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무모하다. 그래서 지난번 어느 기관에서 여론조사 물론 유튜브에서 조사했지만은 갈라서라는 게 한 80% 나오는 거예요. 탄핵 찬반이. 예. 그래서 1년 가까이를 정책 연대를 하면서 국민들의 여론이 네. 지지도가 나오는 겁니다. 갈라서면은. 네. 그래서 DJ 때도 그렇고 그 의도적으로 갈라선 때도 있었어요. 야당은. 맞아요. 왜냐하면 지지율을 높이고 또 지역을 확산하기 위해서. 그런데 갈라서면 다 죽는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자, 그러면은 당신들이 책임 정치를 하듯이 또 자기 희생을 하고 혁신 개혁을 하려면은 제가 말한 대로 3선 이상 모두가 정계를 떠나고 불출마 선언을 하고 그러고 새로운 사람들 인적 쇄신을 또 새로운 사람을 넣을 수가 있느냐. 그럴 자신이 있으면은 그래 하는 게 첫 번째예요. 네. 그렇게 못하면은 방법 없다. 갈라서 가지고 1년 정도를 정책 연대. 지금 보면은 외교 안보 통일 부분은 비슷하잖아요. 아무튼 그런 정책 연대를 통하고 그동안의 국민들의 지지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다음에 지금 보세요. 4대1 구도예요. 더불어, 평민, 민평당, 정의당, 그다음에 바미당. 바미당은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이쪽은 이제 대한민국당 바깥에 있다고 보고 자유한국당 하나랑 이제 보통 구도라는 얘기는 이 4대1 구도를 그렇죠. 가지고는 4대1 선거를 못 치러요. 이 사람들이 그냥 혼자 가느냐. 나중에 연합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TV 토론이나 모든 걸 4대1로 가야 되는데 이건 안 된다. 그러면 3대2 구도로 바꾸는 것이 기본이다. 네. 우리 대표님 말씀 중에 대체로 이제 통합해서 선거를 유리하게 이끄는 것이 뭐 일반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정말 특수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분립해서 선거에 이기는 수도 있다. 그게 지난번 총선 때 민주당이 사실 그랬어요. 지난번 총선 때 민주당이 국민의당하고 사실은 나눠줬잖아요. 그런데 일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 지금 이제 의원님 대표님 말씀하시는 게 도저히 뭐 이른바 복당파와 잔류파라고 불리는 이 탄핵을 둘러싼 전혀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달랐던 두 세력. 이 두 세력이 어떻게든 한 당 안에서 뭘 좀 해보자고 하는데 허구한 날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이 구도를 원천적으로 딱 도려내지 않으면 차라리 갈라서서 정말 국민들한테 어느 쪽이 과연 역사의 정방향에 서 있는 세력이냐를 그냥 물어보자. 이것도 저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는 네. 아무튼 갈라져서 선거를 나가면은 수도권은 전패다. 네. 저는 그걸 죽을 각오 하고 해야죠. 했는데 네. 문제는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합지졸처럼 모여 있어서 죽나?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 이제 갈라서는 데 대한 두려움이 제가 전제는 그렇잖아요. 네. 다 나갈 사람 나가고 책임 정치하자. 자 이렇게 되면은 제가 초재선들한테도 캐요. 너네 왜 가만히 바보같이 있냐. 이럴 때는 초재선이 한 70% 되니까 개혁운동, 변화운동, 혁신운동, 인적쇄신운동을 해라. 거기에 책임 있는 3선 이상은 다 나가라. 이것이 국민의 바람이고 국민의 명령이다. 네. 이것은 국민들이 그래 할 경우에는 아마 엄청난 지지를 받을 거예요. 초재선이. 거기에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혁신이 갈 수 있다는 그렇죠. 그게 되잖아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갈라져서 선거를 나갈 수도 있지만은 이건 최악의 경우다. 최악. 두 번째, 제가 갈라섰을 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첫째 정책연대 해라. 그 부분에 따라서 경제 부분은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네네. 뭐 유치원법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시장 경제에 침탈은 안 된다. 이거를 바탕 깔고 유치원 사립 유치원의 부패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의원들도 대체로 그 생각은 같지 않을까요? 그런데 조금 달라요. 그런데 이제 안보나 국방 외교 부분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정책 연대를 하다가 그 다음에 단계가 지지율이 나옵니다. 네. A당, B당이 갈라졌을 때 지지율이 나오는데 그 지지율이 차이가 현격하게 나면은 현격하게 차이 나는 정당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국민의 첫째 심판이고요. 그래요. 예. 그도 저도 안 된다.
그러면 연합공천할 수도 있어요. 연합공천할수록. 제가 대명제는 뭐냐. 국민의 명령이라는 것은 다음 21대에 총선에서 여소야대를 만들고 이 문재인 정권을 식물정부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국민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아까 말씀하신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다 나가서 한번 심판받아보자.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위험성이 따른다. 만약에 물론이죠. 예. 얘들이 200석 이상을 가서 개헌 저지선을 무너뜨려봤다. 그럴 경우에는 대단히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액션들이 있는데 지금은 반문연대라 해가지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냥 뭉쳐가 있자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그걸 동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정치권의 희생과 책임 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근데 이제 그 반문연대 관련해서는 좀 이렇게 결이 다른 흐름들이 막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지금 우리 조 대표님 말씀하시는 대로 당 안에서 뭔가 좀 근본적인 혁신을 피하기 위해서 이 눈앞에 어떤 이 현존하는 적을 딱 설정하고 이쪽을 향해서 다 함께 가자 뭐 이러면서 실제로는 중요한 문제를 지금 이제 우회해서 가려고 하는. 저는 김무성의 반문연대는 이제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를테면 바른미래당의 이현주 의원 같은 사람도 반문연대를 지금 세게 얘기하고 실제로 행동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경우까지 김무성의 반문연대와 같은 것으로 그럼 치부해버릴 거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아무튼 반문연대의 안에는 김무성이 있다. 그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김무성이 있다. 그러면 반문연대의 핵심은 뭐냐? 지금의 탄핵 세력들을 사면하자는 거 아닙니까? 면죄부를 주자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건 안 된다는 거야. 그것도 셀프 면죄부처럼. 그렇게 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반문연대가 예를 들어서 희생할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반문연대를 해야 되는 게 순서예요. 네. 책임을 지지 않고 반문연대만 해서 다 묶고 가자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거기에 비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너무 아픕니다. 우리 국민들이 너무 분노하고 지금도 국민들이 너무 아프고 있다. 그리고 이 탄핵에 대한 부분을 한 번은 정리를 해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600일째 넘게 영의의 몸으로 있는데 재판을 하면 할수록 이 죄 없다는 게 다 나오고 있고 사법부에서만 지금 계속 갖다 대지만 갖다 대면은 또 문제가 생기고 우종창 그 기자가 하는 진실과 정의의 방송 있잖아요. 진정 거기 보면은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꼼수의 반문연대보다는 오히려 더 솔직하자. 반문연대의 전제 조건은 책임 정치를 하고 그 다음에 반문연대를 하면은 바깥에 있는 지금 후보군, 대통령 후보군들도 거기 다 합류할 수 있다. 지금 반문연대는 뭐냐? 기존에 있는 바깥에 있는 대통령 후보군들을 치내는 거예요. 반문연대를 통해서 여기 안 들어오면은 반문재인 아니다 이런 논리로 또 갈 거예요. 이것은 아주 치졸하다. 저도 정치 오래 해봤지만 아주 치졸하다. 왜 반문연대 프레임을 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김무성이 반문연대 프레임을 딱 걸고 난 다음에 김성태가 갑자기 황교안 간 보지 말고 빨리 들어와라. 막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니까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예상을 했고요. 예상을 했는 게 아무튼 껄끄러운 부분들은 이 세를 넣어서 세를 갖고 있는 지금은 자유한국당 안에 김무성계 플러스 김무성계가 되고 싶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이번에 출당당할 사람들 막 이거밖에 없어요. 출당당할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뭐 한 20명. 친박 핵심? 뭐 1차 한 20명. 뭐 그중에 이제 양념으로 몇 사람 넣겠죠. 그 한 20명. 그 다음에 2차가 이제 공천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20명 지금 기다리고 계신가요? 애국당에 들어오라고? 아니 뭐 저는 뭐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되는데 그분들이 스크럼을 짜고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다. 그래서 뭐 애국당은 아무튼 우리가 가야 될 길에 어긋나는 부분들은 용서 안 된다. 근데 이런 거 어때요? 그 정치를 오래 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누가 봐도 저쪽에서 친박 핵심을 치겠다고 하고 지금 뭐 이 비대위원장이 이제 팔을 걷어붙이고 정원체 시켜서 하려다가 잘 안 되니까 이러고 있는 판인데 그래도 나는 빠지면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서 있다가 막상 잘린 다음에 야 뭐 이것은 모이는 거가 맞아요? 아니면
이거는 차라리 우리가 먼저 스크럼 짜고 한판 붙자.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정치적으로. 그 용기 별로 그래 있는 사람 몇 사람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 각 분은 지금 여러 곳에서 준비를 하고는 있어요. 뭐 도저히 안 되겠다. 네. 나가서 새로운 정치를 하자라는 분도 있고, 또 하나는 줄기차게 눈치를 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눈치 단계가 이래요. 이번에 당협위원장 살아남느냐 죽느냐. 예를 들어 살아남으면 그냥 가는데 그렇지. 죽었다. 그러면 다음에 당대표를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되면 자기 살아남을 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거기 떨어지면은 아직까지 공천 있지 않냐. 그렇지. 공천당 이게 계속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데 이거는 정치가 아닙니다. 정치는요. 아무튼 어떤 단계에서 본인하고 뜻이 다르다고 생각할 때는 과감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고 계속 눈치만 보다 보면은 결국 본인은 아무 데도 갈 데도 없고 국민의 지지도 못 얻는다. 저는 그래 보고요. 예. 아무튼 자유한국당은 초재선들이 좀 분발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책임 정치,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은 책임을 지고 네. 그 다음에 반문연대를 하면은 지금 이런 거예요. 자유한국당 안에 거의 다가 김무성계가 장악을 하고 있는데 그 대통령 후보군들이 거기를 들어가겠습니까? 예를 들어 들어가는 사람은 아마 그럴 거예요. 이번에는 말고 다음 정도 보고 가겠다. 이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 다 한목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것을 전체 대통령 후보군들을 모아서 가겠다. 이거는 잘못된 알겠습니다. 거다. 예. 오랜만에 모셔갖고 제가 여쭤봐야 될 게 많네. 예. 박 대통령 근황 혹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매주 편지를 씁니다만은 예. 근황은 뭐 일정 부분 조금씩 제가 듣고는 있는데 우선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건강 부분은 네. 뭐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그렇게 유독한 상황은 아니지만은 지금 벌써 600일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멘탈이 워낙 강하신 분이라서 견딜 수는 있을 거다는 생각을 하지만은 고통스럽다. 몸무게가 뭐 38kg다 이런 얘기들이 막 떠돌았는데 그건 확인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니 그 대표님이 어디 대중연설 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들었다 이러면서 문자가 올라왔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 네. 얘기들이 많았고 네네. 또 원래 몸이 좀 몸무게가 안 나가시는 분이 아닙니까? 네. 거기다가 식사를 제대로 잘 못 하시는 상태고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고 네. 제가 알기로는 제가 구치소장을 만났을 때 그때 들었던 얘기는 굉장히 주무시는 것조차도 불편할 정도로 저 허리가 쪽, 많이 허리 쪽 아프시다. 때문에.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주무시고 좀 앉아서 또 이렇게 서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식사 제대로 못하고 잠못 제대로 못 자고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멘탈이 강하지 않으면 벌써 무너지셨을 텐데. 그 허리 쪽이 이제 안 좋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책상 다리로 앉는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의자에 좀 허리를 좀 꼿꼿이 펴서 이렇게 이제 엉덩이를 쑥 의자 쪽으로 넣고서 이렇게 하는 자세이거나 아니면 서 있는 자세. 누워도 고통스럽거든요. 이제 그런 자세인데 이게 좀 최소한의 그런 어떤 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제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책상, 걸상 하나 정도. 걸상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정말 힘들 때는 이렇게 의자에서 꼿꼿이 있는 것으로도 어느 정도 통증을 좀 조절할 수는 있겠네요. 아무튼 지금 그 애국 국민들 걱정하는 국민들이 네. 보내주시는 그 격려 그런 어떤 편지는 거의 다 보시니까 네. 그 보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안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전국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를 아주 많이 씁니다. 많이 쓰고 드리는 매주 쓰고 있는데 네. 뭐 참고로 이런 상황들에 대한 참고를 말씀드리는 거고. 네.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계시다. 그리고 본인의 어떤 그 의지가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거다는 그런 의지. 그 다음에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게 그거지 않습니까? 네. 언젠간 진실이 밝혀진다. 그리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굴종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 부탁이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보내는 편지는 뭐 하나도 빼놓지 않고 꼼꼼하게 다 읽는다고는 그런 얘기는 전해 들었는데 실제로 그러신가요? 예. 그렇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편지가 어느 정도 지금 가고 있는지는 혹시 파악하십니까? 하루에 100통 이상 온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 들었어요.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그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그 힘든 상황에서, 그러나 무슨 위독한 상황까지는 아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버티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군요. 예, 그리고 그 정신력, 버티는 정신력, 그 버티는 힘, 이거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 예, 그런 걸로 버티고 계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편지는 어쨌든 뭐 의왕구치소에서 이렇게 보내면 다 전달은 되고, 또 편지는 다 보시고, 다만 이제 답장은 지금 안 하시고 그런 거죠. 예. 그래요. 이 태극기 집회는 매주 토요일 2시, 제가 최지민 씨랑 매주 토요일 여기서 토론하거든요. 젊은 보수. 그래서 여기서 토론 끝나면 이제 2시부터 서울역에서 해야 되니까 제가 뭐라도 밥을 먹여서 보내야 돼요. 그래서 급하게 점심같이 모이고 가는데, 그 집회는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좀 사람들이 좀 많이 늡니까? 아니면 겨울이 와서 좀 어떤가 싶기도 하고. 그 8월 15일 이후부터 숫자가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당이나 천만일 무죄석방본부가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워낙 많이 늘어나니까. 아, 그래요?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는 아마 8.15나 3.1절만큼의 인원이 평소에 왔는데 이번 주에 더 늘어날 거예요. 이게 아마 지금 저희들이 92차째 하잖아요. 네. 아마 그동안에 그런 전례가 없었을 거다. 이게 이제 그 아스팔트 정당, 행동하는 정당. 네. 또 그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의지가 강하고 열정이 강하다. 그럼 그분들의 그 행동, 그 태극기 집회에 와서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한편으로 송구하기도 하고. 대략 몇 분 정도 모이십니까? 저희들은 뭐 한 2만 모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경찰은 매번 할 때마다 2천 모인다는 거예요. 10배 차이가 나는 건 좀 심하네. 네? 경찰 원래 왜 또 그런 경우가 있냐? 이게 집회 신고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집회 신고 인원을 적는다고. 그럼 집회 신고를 하면은 그 인원의 10분의 1의 명단이 들어가야 돼요. 거기는 우리가 이제 보통 한 2천 신고를 하면은 경찰은 그걸 보고 그냥 2천이라 이래 버리는데 좀 다르죠. 그렇군요. 여기 문자에 이 고성국이도 아스팔트 나와라 자꾸 이런 문자를 보내시는데 제가 나가야 될까요? 뭐 오셔서 상황 판단만 보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서울역에서 이렇게 마주쳤잖아요. 그 상황 파악하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각자가 각자의 분야에서 할 일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정규재 주필 같은 분도 그분의 역할이 있고 우리 고성국 박사님도 역할들이 있고 또 다른 태극기 집회분들 저는 솔직히요 다른 태극기 집회분들도 숫자가 많이 좀 늘었으면 좋겠어요. 언젠가는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가 뭐 온다든지 이럴 때는 대규모로 같이 모일 수 있도록 우리 대한애국당의 서울역 집회가 지금 주축을 이루는데 뭐 거의 뭐 한 80%다. 이것이 이제 바깥에서 보는 눈인데 저는 뭐 우리도 늘어나지만은 다른 집회들도 다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파에서 시민단체들이 많은 활동들을 하잖아요. 5.18 뭐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는데 그 단체들도 제대로 좀 자리를 잡아서 그 단체들이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그게 다 우파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래 보는 입장이고요. 이 서울역 집회 관련해서 제가 그 다뤘던 그 기사가 생각납니다. 노컷 뉴스 기사. 이게 뭐 서울역 집회라 그러면서 막 쓰레기 모여 있는 사진에다가 쓰레기 한가운데 뭐 태극기가 그것도 이렇게 구겨서 펴져 있더라고요. 대한애국당 당기도 있고. 그래서 당시에도 이제 최지민 씨가 평당원이지만 이건 당 차원에서 뭔가 노컷 뉴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막 이러고서 이제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뭐 그 부분은 제가 언뜻 보고는 받았는 정도고. 뭐 지금 이번에 뭐 조선일보 또 기타 신문에서
노골적으로 이제 태극기 집회 사진이 나오잖아요. 네. 사진 내주는 건 너무 고마운데 대한애국당 태극기 집회인데 다른 단체 이름을 넣어요. 그다음에 언론 방송들이 나 그거 좀 해드려야 된다. 예. 서울역이 대한애국당이 한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대한애국당 안 적습니다. 그냥 보수단체 집회 이렇게 적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데는 이제 무슨 단체 이름을 적어주는데 우리는 딱 뺀다. 내가 그래서 기자한테 물어봤어요. 솔직히 왜 그러냐. 지금 언론 방송의 분위기가 이렇대요. 지금 대한애국당을 이름을 넣어서 언론이 이렇게 기자들이 올리면은 너 아직도 그런 적폐 행동을 하냐고 선배들이 질책을 한대요. 기자한테 젊은이들한테.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게 지금 저보고 솔직히 그러더라고. 아니 대한애국당 집회를 당연 맞는데 대한애국당 얘기를 하면 자기를 보는 시선이 따갑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게 언론에 신적폐가 생기는구나. 신적폐가. 그리고 그런 부분을 오보가 한 것도 아니고 네. 두루두루 오보를 하잖아요.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마이나 뭐 여러 몇 군데서 또 이렇게 해요. 뭐 지난번에 촛불 2주년 했는데 우리가 뭐 엄청난 인원이 이제 광화문을 갔잖아요. 제목은 거창합니다. 태극기가 광화문을 점령하다. 이게 제목이에요. 안에 내용은 뭐냐? 저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 이것이 좌파 신문들의 공통적으로 몇 군데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참 가소롭다. 왜 가소롭느냐? 네. 너가 아직 태극기 집회를 잘 모르는구나. 이분들은 거의 다가 아니고 다 자발적인 자비에 의해서 경비를 내고 자기 스스로 현수막 만들고 자기 스스로 그 피켓 만들고 이렇게 오는 분들이고 대한애국당에서 나가는 돈은 아주 몇백만 원 수준밖에 안 된다. 우리가 하는 것은 5톤차 하나 빌리는 돈 말고는 그 연단 만드는 그거 말고는 없다. 그러니까 이 대한애국당의 태극기 집회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연단 만드는 것도 뭐 다른 데는 어떻게 모르지만 우리는 뭐 몇백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은 나머지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은 한 번 집회하면 10억도 갈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정당 집회는 무슨 저 버스 대전한다 뭐 버스가 뭐 몇 대가 왔다 뭐 몇 100대가 왔다 뭐 그러면은 이제 5천 명 왔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전혀 다르죠.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각자 회비 내 가지고 오고 이제 이게 우파 시민단체화가 됐어요. 거기는 한 뭐 40개. 우리가 이제 서명운동 하는 팀들이 한 팀이 한 20-30명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시민단체, 이게 한 100개 되잖아요. 네. 이것이 시민단체화가 벌써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 그분들이 뭉쳐서 하는 거죠. 대한애국당은 문재인 정권하고 싸우랴, 뭐 이 언론하고 싸우랴, 뭐 정신이 없으시겠네요. 우파도 뭐 우파 쪽에서도 자유한국당에서 대한애국당을 바깥에 두고는 다음 총선 못 치른다는 건 알아요. 왜? 수도권은요, 저희 2%, 3%, 5% 싸움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몇 번, 지난번에 제가 수요일 날 우리 그 할 때 경고했어요. 이제 더 이상 희망 없다. 경고하겠다. 그래서 탄핵파 중에서 사람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15명 정도를 선정해서 우리가 직접 그 지역구에 들어가겠다. 그 15명이 누구예요? 뭐 탄핵파 중에서 그 얘기 좀 해요. 그 얘기하면은 지금 난리 날 거예요. 아니 그건 그쪽 사정이지. 각 지역에서 우리 이 외국 국민들이 낙선 운동한다. 그건 이제 법 이탈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대한애국당의 이 애국 국민들이나 이분들의 분노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21대 총선을 20대 총선 같이 그래 치른다? 절대 그렇게 안 갑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제가 오늘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김정은 뭐 오니까 칭송위원회 백두 칭송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또 어떤 단체가 성조기를 찢었잖아요. 우리가 그 다음 주에 바로 인공기 찢었어요. 백두 칭송위원회에서 환영단 현수막 걸었어요. 우리가 지금 무슨 현수막 건지 아십니까? 김정은 체포 돌격대 모집 현수막 걸었어요. 왜? 네. 똑같이 해주겠다 우리가. 너가 만약에 트럼프
혹은 박근혜 대통령의 조상화를 불태운다. 우린 바로 김정은 조상화 불태운다. 너가 했는 그대로 돌려줄 테니까 한번 해보자. 누가 이겼어요? 저가 주사파들이 하늘같이 받드는 김씨 왕조의 그 괴뢰 수계들을 우리가 직접 건드릴 때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돌려주겠다. 그것이 뭐냐? 이제는 말로 하지 말라는 거야. 행동해라. 행동하고 또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라. 왜냐면 지금은요 위기 상황이다. 이것이 내년에 언제까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 가지 이런 그 지식인들의 어떤 뭐 방송 이런 거 되게 우리한테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많은 국민들이 진실 정의 투쟁을 나서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불복종할 때는 불복종하고 투쟁할 때는 투쟁해야 되지. 예. 그냥 있으면은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백두칭성위원회가 나오는 것까지 제가 보면서 저도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체제전쟁 중이구나. 이게 대한민국과 북한이 체제전쟁을 70년 동안 해왔어요. 그런데 마치 이제 우리가 사실은 10여 년 전부터 야 이제 북한 끝났다. 뭐 상대가 되냐? 규모가 50배다. 그렇지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핵 만드는 거 그 미국 핵우산 한 방이면 끝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체제전쟁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요즘 일어나는 일이 예? 이 좌파들이 체제전쟁을 포기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북한은 당연히 체제전쟁을 계속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 올 1년간은 북한의 아주 교묘한 이 위장 평화 공세가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위력을 발휘했다. 그리고 거기에 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좌파들이 막 다양한 방식으로 선도적인 투쟁을 하고 막 분탕질을 하면서 오히려 우파를 지금 막 코너로 몰고 있다. 그러니까 오죽 이게 위기의식을 느꼈으면 예비역 장성들이 400여 명이나 모여서 이게 시국성명이라고만 이름을 안 붙였지 사실상 시국성명 같은 입장을 발표까지 했겠냐.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비역 장성분들이 네. 이제 나선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다. 저는 그래 보고요. 네. 제 표현을 그대로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김일성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이 싸움에서 우리가 한번 졌단 말이에요. 그 졌다는 것은 물론 뭐 배신자들이 있고 역적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지만은 결국은 우리 국민 전체가 너무 안이했다. 네. 지금은 역사 전쟁, 체제 전쟁 이 모든 것이 이제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이 체제전쟁에서 만약에 우리가 또 한 번 더 지면 어떤 결과가 나느냐.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그들의 적화 대남 전략 전술에 이제 넘어가는 건데, 걔들 지금 핵을 저렇게 쥐고 못 놓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김일성이 6.25 남침을 해가지고 가장 한탄스러운 것이 미군이 들어오는 것을 못 막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다음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미군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국가보안법 철폐, 미군 철수,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남 전략, 네. 대남 이제 적화 통일인데, 이 미군 철수 이후에, 네. 만약 이제 남침이 또다시 전개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은 미군이 올 수 있는 걸 막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핵입니다. 북한은 핵을 가지고 네. 미군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핵을 던질 거예요, 미국으로. 자, 우리가 당신들이 개입하면은 핵을 일본이나 미국에 던질 수 있다고. 이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김일성이 가장 후회했던 부분을 핵을 통해서 제어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미군이 지금의 문재인 좌파 정권의 상황에서 미군이 들어오고 싶어도 만약에 철수하면 들어오고 싶어도 안 들어올 거예요. 네. 단지 하나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생각을 미국 국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상원 의원이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들어오려고 하는데도 북한이 핵이 있으면 못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핵 문제는요. 핵하고 대량 살상 무기의 부분은 완전한 철폐, 폐기가 아니면은 위험하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떠한 희생을 가더라도 북핵의 완전한 폐기 수준으로 가야 된다. CVID까지 가야 되지. 네. 그렇지 않고 어정쩡하게 문재인 좌파 정권이 지금 노리는 노림수는 그거예요.
핵 폐기? 뭐 말로 또 들다가 네. 지치면은 뭡니까? 요까지 하고 더 이상 개발하지 않고 CVID, 그다음에 ICBM 개발 뭐 안 하고. 결과적으로 현재 핵을 인정받는. 요래 하면 어디까지 가느냐? ICBM 개발. 일본 전역까지 다 잡아먹잖아요. 예. 그러면은 결국은 대한민국은 핵의 우산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핵을 머리에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예. 그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가장 최악의 경우인데 그렇게 몰고 간다는 느낌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북핵 문제는 네. 우리가 섣불리 뭐 지금 평화가 오면은 핵을 뭐 북한이 가지고 있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는 대한민국이 무너지면은 그날부로 적화되고 공산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절박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네. 이제 이 상황에서 사실 뭐 문재인 정권보다도 더 이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게 미국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오죽 급했으면 또 오죽 답답했으면 자기들이 먼저 실무 조정회의를 좀 하자 했겠어요. 자,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 이 과정에서 보면 이제 아직은 미국이 문 정권에 대해서 외교적 방식으로 좀 이 스피드 조절도 하고 속도 조절도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걸로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워킹 그룹까지 한 거 보면. 근데 여기서도 이게 잘 조율이 안 되면 그러면 이제 정말 미국이 시범 케이스라도 세컨더리 보이콧을 어느 은행이나 회사 하나를 정말 희생양처럼 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걱정들을 이제 우리 국민들이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이 은행 이름도 여러 개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나온 그 기사 중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미국 검찰이 미쓰비시 은행을 조사한다는 건데 이 미쓰비시 은행이 대북 제재 명단에 포함된 기업 사람들과 거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된 시스템을 고의로 무시했다는 이유로 미쓰비시 은행을 조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미쓰비시 은행은 사실은 다른 뭐 쿠바나 이란과 관련된 이 대북 제재를 어겨서 그 엄청난 그 이 제재를 받은 적이 있는 은행이에요. 근데 워낙 은행 자산이 크니까 버텨낸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뭐 일본 은행에 대해서도 이런 조사를 할 정도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정말 우리 은행 하나는 이게 세컨더리 보이콧에 지목되는 순간 심각해지잖아요. 그 걱정을 많이들 하시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예. 제가 미국에 가서 네. NSC 책임자들을 만나고 국무성 책임자들을 한반도 책임자들을 만났거든요. 네. 네네. 제가 만난 사람은 추미애 그 전 대표가 가서 국회의원들하고 만난 그 사람을 제가 만난 거예요. 예. 1시간 반 동안 양쪽 다 얘기를 했어요. 국무성도 그렇고 네. NSC 책임자들도. 제가 핵심은 이겁니다. 자, 지금 그 문재인 씨가 얘기하고 있는 한반도에 있어서의 새로운 국제 질서가 뭐냐. 이것은 시진핑 중국 공산당, 북한의 조선민주주의 김씨 세습 왕조의 공산당, 네. 한국에 있는 반미주의자, 주사파 친북주의자 이 연대를 하겠다는 거다. 이 불호 형성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까지 한국의 국제 질서, 한반도의 국제 질서 기본적인 질서는 뭐냐? 네. 한미 동맹을 통하고 일본과의 연대를 통해서 연합이 아닌데 연대를 통해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중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러시아의 네. 이 침략의 구도를 깨는 또 방어하는 전략이었단 말이에요. 네. 이 전략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국제 질서를.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그것이 반증이 지금 문재인 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미주의자들이다. 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 제가 양쪽에 똑같이 얘기했는 것은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를 2년간만 강화를 하고 좀 더 세게 가면은 김정은 정권 무너진다. 왜 무너지느냐? 거의 다 잡았는데. 예, 왜 무너지냐? 지금 평양을 빼놓고 나머지 도시는 거의 뭐 처참한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평양은 자본주의 기본적인 물들이 조금 들어왔어요. 네. 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제가 그대로 설명을 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자, 김정은이 그동안 저 아버지, 저 할아버지가 했던 노선을 걷지 못한다. 그 노선을 걷는 순간에 이 평양 시민들이 들고 일나기 때문에 못 걷는다. 그러면 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2년만 제재하자. 그러면 남한에 있는 한국에 있는
이 친미주의자, 반미주의자, 또 주사파 친북주의자들도 같이 무너진다. 자,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다. 네. 지금 세컨더리 보이콧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벌써 우리 은행에다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미국은. 경고했죠. 경고를 하고. 기업하고 은행들한테. 그러면 예. 왜 이 그런 위험성을 알면서도 석탄을 밀반입하고 또 뭐 연락사무소에 100억을 쓰고 또 뭐 지금 가서 남북철도 문제 도로를 해준다 이런 계속 미국에 대해서 잽을 던지느냐. 네. 이 문재인 정권의 명분 축적용이다. 서서히 가다가 네. 지금 언론 방송이 지금은 우파 죽이기에 적폐청산에 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돌아서서 반미로 돌아선다. 아, 자, 예. 그러면은 반미 돌아설 때 가장 치졸한 방법을 할 거다, 이 사람들은. 왜? 미국의 국민 정서를 너무 잘 알고 있다. 치졸한 방법이 뭐, 테러도 그냥 테러답지 않은 아주 뭐 계란을 던지고. 좀 메가드 동상 불지르는 거. 뭐, 그거보다는 막 일반 미군 군수, 가족들에 대한 테러가 아주 치졸한 방법으로 자존심을 상하는 테러를 할 거다. 이태원이나 이런 데서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죠. 예. 미국의 국민들의 감정이 돌아서는 거예요. 이것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의 상하원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요. 예. 22만 명 밑으로 안 된다. 이 민주당 입장인데. 딱 만들어놨죠. 그런데 예. 미국의 국민들의 감정이 돌아서면은 이건 어려워지는 어쩔 수 거예요. 없죠. 자, 예.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 문제를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했어요. 네. 정말 설명하고. 지금 더 걱정스러운 것은 IMF 때는요. 대한민국 어렵다 하니까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IMF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도와줬는데 지금은 우방으로부터 완전히 왕따를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IMF 같은 제2의 IMF, 저는 지금 만약에 스칸들이 보이콧이 들어가면은 제2의 IMF 온다고 봐요. 왜? 민물같이 외국 자본들이 빠져버립니다. 그렇지. 그러고 외환위기가 오고 그게 따라서 지금의 그 기업들은 완전히 이제 투자 뭐 아마 제로 상태까지 갈 거예요. 수출은 급격하게 된다. 그 지금도 IT 수출 빼면은 전체 수출은 0%인데 지금 6% 성장인데 IT 빼면 제로거든요. 그래요. 자, 그러면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결국 국민들이 다 떠안아야 되잖아요. 지금 IMF까지 외국 우방들이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고 이제는. 일본처럼 상황으로 만들어놨는데 도와주겠습니까? 미국, 너가 한번 당해봐라.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모든 국민들이 이제는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IMF 당했을 때는 희망이라도 가지고 극복할 수 있다 해가지고 금도 팔고 다 했는데 지금 국민들은 그래 하겠냐는 거야. 그럼요. 그러면 경제 무너지는 네. 거다. 네. 그래서 이렇게 무너지는 상황까지 가야 되는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예. 더 강력하게 네. 특히 국회에서 강력하게 여기에 대한 제재를 하고 감시를 하고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을 자처하고 있는 또 보수당을 자처한 자유한국당을 가지고는 못한다는 거야. 그러면 누군가가 저는 처절하게 목숨을 걸어놓고 지금 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바깥에서 아무튼 많은 애국 국민들을 모아가지고 길거리 투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는 이 길거리 투쟁을 많은 국회의원들이 좀 참여를 해서 할 수 있으면은 새로운 우파 정당이 필요한 거다. 저는 그래 보네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이 주사파 좌파 정권은 가장 무능하면서도 가장 저질적이고 악랄한 왼쪽에 딱 가 있단 말이에요. 중도 보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네. 왜? 집권당이 장기 집권 업무를 가지고 왼쪽에 가 있는데 중도가 뭐가 필요합니까? 강력한 우파 정당, 오른쪽에 우파 정당이 필요하다. 그것이 국민들의 바람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다음 총선에서도 이 여소야대 정국을 만들고 그 다음 대선에서도 권력을 정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제 시간이 별로 안 남았는데 질문해야 될 건 많고 질문해 달라고 하는 주문도 많아서 예. 여기 보면 친중 아닙니다. 친미 반중입니다. 우리 조은진 대표님을 이렇게 이제 설명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댓글 중에 보면 조진핑 별명을 그렇게 붙여서
친중이다. 뭐 이 사업체가 중국에 있다. 이게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도 제가 그런 지금 사업체요? 예, 이 의견들을 제가 전해드리고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한국에서 투자한 사업체는 네. 매년 세무서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네. 지금 10년째 매출 제로. 왜? 제가 나오고 거의 문을 닫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기업이 되겠습니까? 아하, 예. 그래서 10년째 거의 이제 영업을 안 하고. 뭐가 있긴 있는데 중국에. 있는데 두 개 중에 하나는 문 닫은 상태다. 두 개 중에 하나는 폐쇄했고 하나는 예. 지금 폐쇄 절차를 밟고 있는데 예. 지금 문제는 뭐 한국 세무서가 조원지가 야당하고 있고 강력한 투쟁을 하고 있는데 다 조사했겠죠. 저는 예. 뭐 거의 기업체가 거의 이제 유명무실해져 있다. 그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중국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압니다, 사실은. 이거 거기서 사업하셨으면 모르면 이상하죠. 제가 예. 주재원으로 예. 우선 93년에서 96년 있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한국인의 수석 부회장도 했고 옥타라고 거기 회장도 했는데 네. 제가 중국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거하고 진정하고 다르고요. 제가 미국 갔을 때 오렌지를 미국 대사관에서 해줬어요. 네. 그 굉장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미국 대사관에서 국무성 오렌지를 하고 예. 스케줄을 잡아주고 또 그쪽에서도 저를 만날 때 조은진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검토하고 그러고 저를 만나서 그래요. 예. 이렇게 1시간 반씩 NSC하고 했다. 그러고 뭐 조만간에 뭐 미국 대사도 뭐 수일 내에 만납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의 여러 가지 대한애국당이나 저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다. 네. 이런 건 이제 제가 백악관 소식을 수시로 듣는 그런 채널이 지금 돼가 있어서 수시로 그런 얘기를 듣고 있다. 그래서 저는 뭐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뭐 사실 아닌 것을 사실인 양 자꾸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별로 옳지 않다 이래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지난번 이제 국정감사 때 2017년 3월 10일 당일날 4명의 사망자가 태극기 집회에서 났잖아요. 그리고 한 분은 그 며칠 있다가 3일 만인가 돌아가셨고, 그래서 모두 5명의 이제 사망자가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그 경찰의 대응 태도와 또 이렇게 다들 이제 심정지 이런 이제 좀 노령으로 이렇게 쓰러지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응급처치 이런 과정이 영 석연치가 않았다. 이렇게 이제 국정감사에서 증거를 가지고 이제 조목조목 문제 제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한번 좀 요약해서. 예. 그 2017년 3월 10일 현장에 있던 사람 아닙니까, 저는. 네. 현장에 있었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동영상 그 당시에 우리 외국 국민들이 찍은 동영상을 다 모았어요. 네. 모아서 그 동영상을 다 만들어 보니까 이것은 명백한 그 경찰의 과실이다. 예를 들어서 경찰 스피커 그 전북차인데요. 전북차에 경찰 스피커가 떨어져서 전라북도 경찰청 소속 올라와서 이제 네. 우리 그 방어를 했는데 네. 그 차가 이제 자기는 탈취됐다는데 그 운전사 벌써 내리고 난 다음이에요. 예. 내리고 난 다음에 경찰들은 그 위험성 알고 뒤로 피해가 있는 상태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분 그대로 그 자리에 돌아가셨어요. 피를 막 낭자하면서 돌아가셨다고요. 두 번째는 그 버스에 있는 분을 경찰들이 그냥 밀어내버립니다. 그분 떨어져가지고 중상당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방어벽을 안 쳤다라는데 사실은 경찰 버스를 가지고 방어벽을 쳐버렸어요. 수많은 인원들이 저쪽에서 바깥에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 방어벽을 치니까 나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국역 쪽으로 그리고 안국역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서 다 밀려가지고 계단에 밀리고 질식하고 이래가 돌아가셨는데 네. 자 그러면은 이 네 분이 현장에서 돌아가시고 병원에서 한 분이 다 5분이 돌아가셨잖아요. 네. 자, 부상자 포함해서 76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달라 해가 경찰은 절대 안 주잖아요. 네. 소방은 자기들이 책임을 다 했다고 생각해도 자료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76번 중에 중상이 또 10분이 있어요. 그분들의 생사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안 됩니까? 그래서 예. 제가
자, 그분 중에 한 분 돌아가신 거는 이제 우리가 찾아냈는데 나머지 9분은 네. 상태가 어떤지를 밝혀라. 그러면 거기에서 돌아가신 분이 금방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 후유증으로 며칠 있다 돌아가실 수도 있으면은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미국의 언론들이 내가 MBC하고 ABC하고 네. 기자들 인터뷰할 때 기자들이 다 놀라는 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 왜 우리가 몰랐느냐는 거야. 예. 그런데 제가 국정감사를 하는데 네. 국회의원들, 석유 야당 국회의원들도 이걸 모르고 있더라는 거야.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한국당 국회의원. 다 덮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당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는 거 없어요. 그러면은 백남기 농민 그분 한 분 문제 네. 생긴 걸 가지고 네. 그 당시에 야당은 몇 년간을 계속 해가지고 진상조사하고 무슨 조사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명예회복시키고 했잖아요. 그럼 경찰청장 가서 사과하고. 예. 자, 이분들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글쎄. 이분들은. 예? 그러면은 이분들이 돌을 들은 것도 아니고 쇠파이프를 들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이 태극기 하나 들고 있는 분들이 네. 현장에서 4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럼 경찰은 아무 책임이 없다? 그것은 아니죠. 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언젠가는 밝히는데 네. 지금 경찰청 민감영청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다시 해라. 네. 그리고 돌아가신 분에 대한 원은 풀어드려야 될 거 아니냐. 그분들은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태극기 들고 들어가서 4분이 돌아가셨어. 그리고 또 서울시장은 그 돌아가신 날에 네. 3사람 이상이 죽으면요. 그 서울시의 시장을 비롯한 문자 통지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네. 서울시장이 그걸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2번, 3번을 문자를 보냈다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고 사명이 명령했고 다 받았는데 서울시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날? 박원순 시장이요. 지금 4분이 지금 돌아가신 상황인데 네. 박원순 시장이 드디어 광장에 봄이 왔다고 희덕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이것은요, 뭐 여야를 떠나고 우파, 좌파를 떠나서 네. 이 진실을 묻고 가는 것이 좌파들이 이 진실을 묻고 간다는 것은 그것은 또한 윤리에 맞지 않잖아요. 도덕적으로 네. 맞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네. 나오면은 이거를 좌우를 떠나서 여야를 떠나서 이것은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명예회복 또 그런 진상을 조사해서 유가족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해줘야 된다. 이것이 제 생각이고 그것은 언젠가는 내가 그랬어요. 경찰청장한테 또 그 행안부 김부겸 장관한테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덮는다고 덮어지겠느냐. 엄연하게 그 사망사건이 일어났고 이건 언젠가는 밝혀질 거 아니냐. 이 정부에서 밝히지 않으면 가면 갈수록 정부가 힘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여기에 대한 진상조사를 밝히라는 목소리는 더 커질 거다. 네. 뭐 그렇게 알겠습니다. 얘기를 했죠. 이 좌파들이 뭐 무슨 역사적 사건 가지고서 자꾸 영화도 만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만은 언젠가 2017년 3월 10일이라는 제목의 영화라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탄핵 전반에 대한 영화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정말 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제 우파의 최공재 감독 같은 사람이 부역자들이라는 영화를 어쨌든 만들어내잖아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어내고 이제 실체적 진실은 일시적으로 잠깐은 덮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덮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거짓을 가지고 하늘을 가릴 수는 없죠.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죽거나 다친 거예요. 모두 76분이라고 그랬죠. 네. 예, 부상 포함해서 그 중에 5분의 사망은 확인이 됐고, 그리고 중상자가 10명 있었고. 예,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되게 고령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그 이후에 후유증으로 돌아가셨는지 어떻는지도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태. 조사해야 되죠. 예, 알겠습니다. 저도 출국 영화를 우리 당원들하고 가서 서울극장 가서 지난 일요일 날 봤거든요. 네, 네. 뭐 여러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안에 내용이 아무튼 북한 계례 정권의 잔악성, 그리고 비도덕성, 폐륜성 이런 것을 다 보여줬다. 네. 마지막 대목에서는 아마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이해를 좀 하였고 그래서
출국 같은 영화를 보고 뭐 이런저런 평을 보다는 그렇게 이 영화를 만들고 이 영화를 만들어서 탄압을 엄청나게 받았던 현실들을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된다. 네. 이거를 우리 우파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좀 가서 관람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네. 용기, 작은 용기, 또 많지 않은 적은 숫자의 용기 있는 분들조차도 이제는 그 용기를 내려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우파 국민들은 소토리 전체를 보고 또 네. 거기에 따르는 그 책을 읽어 보시면은 그 책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시면은 네. 내용이 어느 정도로 인물 각색은 있었지만은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이 되게 많이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또 그런 영화들이 만들어줄 수 있는 토대도 이제는 우파 국민들이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예. 이제는 그런 정도의 이제 이 전국을 보는 시각들이 바뀐 겁니다. 네. 용기 가지시고 우파 그 감독분들 특히 이 보수를 생각하는 감독분들 용기 가지시고 진행하시면은 저희 애국당도 대한애국당도 적극 지원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시청자분께서 계속해서 좀 질문해 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한 달쯤 전부터 그 우파 고백 운동합시다 이렇게 제가 좀 제안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년간 대통령 탄핵과 그 전후한 그리고 또 대선 또 지방선거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참담한 이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겪었습니까? 그런데 이 탄핵의 강 이거를 어쨌든 넘어서야 되는데 우파가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아까 우리 조은진 대표님도 여러 가지 최선책, 차선책, 최악 뭐 이런 쭉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중에 어떤 면에서는 가장 좀 직접적인 방법이 스스로 고백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게 기독교 신자가 하나님 앞에 거짓 고백 못한다. 예, 그런 마음으로 정치인이 국민 앞에 거짓 고백 못하지 않겠냐. 그러니 누구라도 좋다. 책임 있는 자 또는 막지 못한 책임, 배신한 자들 다 일단 좀 국민 앞에 용감하게 좀 용기를 내서 고백하자. 그러면서 함께 넘어가자.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정말 저는 예상하지 못한 국민들의 고백이 몇 분이 하셨어요. 국민들이 그냥 고백하셨어요. 근데 아직 정치인들이 고백합니다 하고 고백한 정치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해달라는 게 우리 시청자 문자입니다.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는 그 탄핵 정국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가장 많이 아는 사람. 개파에 어쩌면은 개파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했지만은 저 자신은 상당히 건전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처절하게 싸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왜 그때 우리가 좀 더 강하게 그분을 지켜드리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아픔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탈당을 하고 국민들하고 직접 대하면서 저는 죄인이다. 그 죄값을 우리 국민들의 아픔을 보듬고 또 그 열정을 감사하고 분노를 함께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제가 나와 있는데 저는 사실 정치 욕심이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지금 체제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리고 철저하게 이 체제 전쟁을 했던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해야 된다라는 것이 딱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뭐 그런 입장을 가지고요. 네. 아무튼 공자께서 제자가 정치가 뭐냐 이렇게 물을 때 정치는 높은 산에서 아래 흐르는 강물을 보는 것과 같다. 위에서 강이 그걸 보면 흐름이 없잖아요. 조용하지 않습니까? 조용한 정치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못했다는 거. 내부적으로 친이다 친박이다 이렇게 싸웠다는 거. 나라가 이렇게 위태롭고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체제 전쟁이나 역사 전쟁을 하고 있었음에도 그런데 매몰되어 있었다는 것, 그런 데 대해서는 반성하고 저는 그 죄값을 지금도 치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국민들의 뜻을 정치인이 못 따라간다. 그래서 국민들의 뜻을 따라만 갈 수 있는 정치인이라도 그 정치인은 현명한 정치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그 죄값을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치를 언제까지 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제가 정치를 하든 정치를 안 하든 그런 그 죄값을 다 치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조원진 대표님 모시니까 우리 시청자들이 너무 좋아하시네요. 좀 자주 모시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